이걸 계속 이렇게 살자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빌런이 계속 나오니까 1년 내내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박용우 박사님 하면 스위치온 정말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삐약 앱에도 GLP-1 비만 치료제와 함께 이 박용우 박사님의 스위치온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또 이번에 알게 된 게 스위치온의 업그레이드 버전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스위치온 그리고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이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랑 비만 치료제를 어떻게 병행하는 게 효과적일지까지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번 편도 질문이 진짜 많습니다. 먼저 저도 사실 스위치온 그 사주 프로그램으로 박사님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라고 스위치온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스위치온이랑 이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의 차이점, 어떤 게 더 업그레이드 된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박용우 다이어트도 계속 진화를 해온 거죠.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지식들이 계속 있고 박용우도 환자들을 계속 진료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거기에 녹여내야 되니까 계속 새로운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를 출간한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만드신 스위치온 다이어트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저 사주니까요. 그러니까 사주 프로그램은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이어트 그러면 그냥 살 빼는 방법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사실 다이어트는 식단이라는 뜻이고 평생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내가 너무 치료 쪽에만 치중을 했구나. 근데 사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현재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비만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저칼로리 식단과 유산소 운동으로 획일화된 이러한 비만 치료 방법 가지고는 이건 해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뭔가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제 요구하는 의미에서 사주 치료 프로그램이 나왔던 거고, 네. 근데 이제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것 같아서, 다이어트라는 게 이제 건강한 식단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몸에 맞는 평생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자. 이게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예요. 그리고 스위치온 다이어트 했더니 다이어트 살 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주 치료 프로그램은 그냥 치료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냥 이름을 리셋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4주 동안 내 몸의 대사 이상을 건강한 몸으로 리셋시켜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는 평생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좀 개념을 나눈 거예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 해가지고.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뭐 해요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했습니다.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는 리셋 프로그램, 4주 리셋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 이 치료가 끝나고 나서 관리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평생 그렇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맞아요. 구성된 거네요. 맞습니다.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는. 그리고 이제 앞에 마이 옵티멀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각각 생김새가 다르듯이 체질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른데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으니까 내가 이제 책에다가 그 건강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 뭐 식욕을 다스리는 법이라든지 내가 나한테 맞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던져준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제공해준 정보들을 쭉 섭렵해서 나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으로 내 몸을 관리해야 되겠네? 이제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온 거 아닌가요? 확실히 업그레이드네요. 네. 4주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가는 관리까지 포함한 게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다.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책도 봤고 박사님의 영상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리 삐약이 분들도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정 링크로 둘 테니까요. 다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근데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 그리고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 안에 4주 리셋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고 계시는데 궁금해 하시는 게 저희 삐약
B약 사용자분들은 지금 주사를 맞는 중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식사량이 어쨌든 좀 줄어들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 4주 프로그램을 그대로 같이 병행해도 괜찮을지 혹은 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만 치료라는 것이 대사 이상을 치료하는 건데 GLP-1 주사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나의 생활 습관을 개선해 가면서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지침? 뭐가 있죠?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1500에서 1800 칼로리의 저칼로리 식단과 주 5일의 유산소 운동? 그거 말고 특별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대충은 알아요.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지 말고 건강한 음식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러면은 안 찔 거 아니야? 또 잘 빠질 거 아니야?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못하죠? 쉽지 않거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평생을 건강을 생각하면서 365일 건강 모범생으로만 살 거 아니에요. 술, 담배 다 끊고 유기농 식품으로만 먹고 무조건 7시간, 8시간 숙면하고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돼요. 나도 그렇게 안 살 건데 네.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뭐냐면 우리도 그냥 그런 뭐 질병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활동하다가 어디가 아프거나 병이 나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치료라는 거는 내가 그 병에 걸리기 전 상태로 다시 그러니까 되돌리는 게 치료거든요. 그럼 치료받으면 퇴원해가지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사 이상에 빠져서 살이 찐 이 몸을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좋은데 뭐 그런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정 기간을 내가 치료를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치료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자는 거죠. 그 기간을 내가 한 달로 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치료받아서 조금 개선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조금 관리해 나가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유지기를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야 치료기와 유지기가 나뉘어야 내가 다이어트에서 벗어나는 거지. 체중에 집착하고 맨날 음식 앞에 있으면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몇 칼로리야? 이 안에 빠져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그럼 주사를 사실 쓰는 중에도 박사님의 그 4주 프로그램을 스케줄에 맞게 병행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저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치료제를 쓰기 때문에 4주만 끝날 거를 뭐 8주, 12주까지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훨씬 좀 수월하니까.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저희 삐약이 여러분은 운동 식단 열심히 하시면서 비만 치료제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좋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같이 남겨주셨어요. 4주 프로그램으로 인생이 바뀌셨대요. 근데 이거를 자주 진행하는 건 괜찮을까요? 1년에 몇 번까지가 적당하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사실 1년 내내 하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 건강해질 테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중에 1월 한 달을 제 프로그램을 저한테 하는데 네. 그 1월 한 달 동안만큼은 집중적으로 운동도 일주일에 4번, 5번 하고 술도 철저하게 끊고 잠도 7, 8시간 자려고 노력하고 해서 정말 한 달 그렇게 실천하잖아요. 내가 느껴요. 내 몸이 엄청 건강해졌다라는 걸. 그리고 그 몸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오롯이 건강만 생각하면서 살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지만 건강이 따라줘야 내 행복도 따라오니까 건강에 투자하는 거를 1년 중에 한 달 정도로만 내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하겠다. 네.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실천 방법인데 나는 몇 번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물론 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한 달 갖고 안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 한 달을 2달, 3달, 4달 끌어가는 것보다는 한 달 동안 집중하고 그 다음에 유지기를 조금 갔다가
다시 몸이 추스려졌을 때 또 하고 이게 제가 환자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뭐 리밋은 없는 거네요. 없어요. 이왕이면 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살자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빌런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기보다는 집중할 때 딱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는 마이 옵티멀하게 내 몸에 그렇죠. 최적화된 관리 프로그램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위안이 됐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제랑 박사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계신 분들이 디테일한 질문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세부 질문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6시간에서 18시간 간헐적 단식을 한 달 정도 이어오고 계시대요. 근데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꼬리 질문으로 하루 단식 시작 시간이랑 유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좀 적절한지도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16시간 공복은요. 네. 내가 보편적으로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하는 방식은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12시간 공복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시간 공복은 내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2시간을 더 얹은 14시간 공복까지는 보편적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단지 2시간 공복을 늘렸을 뿐인데도 논문 결과를 보면 총 섭취 에너지의 10에서 20%가 줄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돼요. 네. 그래서 그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은 그냥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건강 유지를 위해서 평생 실천하면 좋은데 이게 16시간부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네. 16시간 공복이면 8시간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8시간 동안에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간헐적 단식, 그거 시간만 지켜서 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6대 8, 16시간만 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5대 2, 일주일에 이틀만 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18시간이냐 24시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잘 챙겨 먹었다가 굶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녁 건너뛰었더니 16대 8인데 주사 맞았더니 입맛 없어가지고 그냥 저녁 건너뛰고 16대 8 할래요. 이건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이. 이건 효과가 없는 거고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내가 평소에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하던 것을 18시간에서 24시간까지 늘려본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그 18시간에서 24시간이라고 여지를 주느냐? 이거 역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단식에 익숙하지 않은 몸은 18시간 지났더니 막 갑자기 어지러지하고 막 눈 감으면 음식 생각나고 힘들어. 그럼 먹어야죠. 빌런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내 몸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20시간, 22시간 버텨도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 그게 내 몸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24시간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는 16대 8은 박용우는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4대 10을 매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18시간에서 24시간 단식을 해라. 듣다 보니까 확실히 박사님께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시다 보니 되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실천 가능한. 네, 실천 가능한. 사실 12시간 공복 유지는 할 만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상태가 좋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저도 14시간, 12시간은 요즘도 늘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좀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저는. 근데 그건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8시간에서 24시간 단식도 해봐야겠다 그러면 생각이 드네요. 쉽게 그러니까 체중이 다시 늘지 않아요. 당장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저도 너무 공감이 됐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공복 시간이 이제 좀 처음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속쓰림 관련된 고민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자기 전에 공복 시간을 유지하시다 보니까 아침에 속쓰림이 심해서 가벼운 음료로는 해결이 안 되신대요. 그래서 식사를 꼭 하신다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건 괜찮은지, 그 식사하는 게 좀 안 좋다면 아침 공복 속쓰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위장 증상이 많아요. 예전부터 위장 질환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장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위에다가는 음식을 넣어주지 않는 게 쉬는 거거든요. 위가 쉰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위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속이 쓰린 게 뭐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나오면 속이 쓰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시적인 증상인 거지 아침마다 속이 쓰린 거는 그럼 병원 가서 내시경 해봐야죠. 위궤양이 없는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일종의 습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뭘 먹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위가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제 곧 음식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위산 분비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습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속 쓰리면 뭘 먹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술 먹고 나서도 꼭 그 다음날 해장을 해야 된다고 뭐 먹는데 만약에 위장에 그런 뭐 궤양이나 심한 염증 소견이 없다면 뭐 속 쓰림에 대해서 예민해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일상화된 사람이라면 그럼 그거를 루틴으로 만들려면 거꾸로 가야죠. 그럼 그 전에 1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야지. 네. 그러면 14시간 공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일찍 먹으면 가능. 근데 저녁을 내가 늦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이 쓰려서 또 뭐 먹어야 돼?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속쓰림은 일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내가 아침에 속쓰림이 너무 불편해서 그럴 때 먹어야 돼 하면 전날 저녁을 일찍 드세요. 결국은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 예민함을 벗어던지고 내려놓으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절대 그러니까 위 궤양이 생긴다든지 또는 뭐 큰 병으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속 쓰리다고 뭘 꼭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 저 같으면 일단은 미지근한 물 한 잔 먹을 것 같아요. 네, 미지근한 물 한 잔 대신 드시고 만약에 너무 반복되시면 병원에 가서 내시경 해보셔야 되고. 네, 내시경 해보셔야 되고. 이 4주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다 보니까 단백질 쉐이크 관련된 질문이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위고비 마운자로 하면서 단백질 쉐이크 하루에 4번 먹기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를 많이 먹으면 신장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괜찮은가요? 단백질 쉐이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단백질 쉐이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지만 네. 단백질 쉐이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쉐이크를 만약에 내가 체중 감량과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 정말 좋은 걸 선택해야죠. 왜? 이거를 한 번 먹고 끝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먹을 거면 그 안에 있는 인공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액상 단백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액상 단백은 꼭 원재료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웬 인공 첨가물이 그렇게 많은 거야? 네, 너무 많아요. 왜? 단백질을 액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첨가물이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쩌다 한 병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4번 먹는다.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상은 일단은 피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속 먹어야 되는 거라면 좀 인공 첨가물을 최소한으로 포함된 것들을 먹어라.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원재료 하나만 가지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급적이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공된 제품을 먹는다면 그런 인공 첨가물을 꼼꼼하게 좀 봤으면 좋겠고 감미료도 인공 감미료는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 단맛도 좀 인위적인 단맛이 있어요. 그런 인공 첨가물을 통해서 만든 그런 단맛보다는 그냥 우리가 자연식품에서 먹는 그런 단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쓸데없이 달달한 걸 더 찾게 만드는 욕구를 줄여줄 수 있거든요. 이제 요즘 단백질이 워낙 본물 터지듯이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광고 문건에 저희는 단백질 40g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람 수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제품들이 있는데 가격이 비슷한데 함량이 높으면 뭐가 다른 걸까요?
안 좋은 단백질을 그렇죠. 쓰는 원료가 좀 싸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상식으로는 뭐 단백질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료에 따라서 한 10배까지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원료의 단백질인지도 내가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단백질이 들어있지? 그리고 단백질 이렇게 순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네. 기왕이면 좋은 단백질이 제일 앞에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유청 단백이 이제 우유 단백인데, 이제 그 카제인을 고체를 이제 이렇게 걸러내면 위에 이렇게 맑게 뜬 게 유청이거든요. 그 유청 단백을 해서 조금 이제 순도를 높인 게 농축 유청 단백인데, 농축 유청 단백은 단백질 함량이 35%에서 85%까지 다양해요. 어떤 제품에 따라서 실제로 단백질 함량이 이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분리 유청 단백은 거기서 순도를 더 높여갖고 90에서 95%까지 만든 거고, 네. 유당이 완전히 제거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비싼 만큼 효과는 좋은데,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때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이거 가격을 따지니까 좀 부담스럽고, 근데 사실 좋은 거는 분리 유청 단백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좋은 단백질 쉐이크를 구매를 해서 먹는다고 했을 때 주가 아니죠. 하루에 4번 그런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 이제 단백질을 먹으면은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간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탄소와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질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질소 화합물이라서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면서 이게 좀 유독해져요.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면 우리 몸은 빠르게 얘를 이렇게 순화시켜서 이제 요소로 만들어 갖고 콩팥으로 보내서 배출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독소를 순화시켜서 중화시켜서 이제 무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간이 하고, 네. 이거를 콩팥이 이제 걸러내니까 단백질 섭취가 지나치게 많게 되면 간하고 콩팥이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단백질 섭취가 많아서 간이나 콩팥에 무리가 갔다라는 임상 연구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는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동물 실험은 딱 제한된 조건에서 많이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사실은 단백질을 밥 먹듯이 먹는 바디빌더나 그렇네요. 헬스 트레이너들은 다 콩팥이 안 좋아서 병원 신세를 지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2배 이상을 먹는 사람들인데도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래도 단백질 쉐이크를 평소에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막 최소 하루에 2번, 4번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셔서 이런 전혀 질문을 걱정하지 남겨주신 것 않으셔도 돼요. 같은데. 제가 2006년도부터 이제 제품을 환자들한테 처방했고, 네. 그런 문제가 생긴 환자는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 가장 정확한 답변이시네요. 물론 좋은 단백질 드셔야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아, 박사님 무려 3편에 걸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삐약 사용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이제까지 비만 치료를 쭉 해오면서 이제 뭐 1편부터 쭉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제 체중, 칼로리 신경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쪘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거 상식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지금 뒤집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치료를 해오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과연 어느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용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과 제가 가진 생각을 좀 소통하려고 하는 거고, 그 치료 방법이 정확하거나 올바르지 않다면 결국은 또다시 실패한 비만 치료 속에 빠지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서
다시 그 다음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지 또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사 치료를 받는 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주사 치료제가 치료제는 아니에요. 치료 보조제인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치료는 내 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바꿀 수 있는 박용우의 4주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주사 치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아마 이제까지 해오셨던 비만 치료와는 또 다른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혹시 이제 진행하시면서 저희 사용자분들이 박사님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또 계속 앱에 올려주실 것 같거든요. 답변해 주실 건가요? 저를 통해서. 다음에 토크 콘서트 한번 합시다. 오! 제가 그럼 장소 제공하고 잘 관리하시는 분들 한번 열심히 그래서 모아보겠습니다. 그분들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고. 오, 너무 좋네요. 삐약 이제 오프라인 삐약 상담소가 열리겠네요. 네, 오늘 무려 3편에 걸쳐서 박용우 박사님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비만의 진단, 비만 치료제 활용,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를 어떻게 우리 사용자분들이 활용하셔야 하는지까지 깊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 또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그럼 또 저희는 오프라인 삐약 상담소에서 또 다음 삐약 상담소에서 뵙겠습니다. 삐약이 여러분들, 다음에 꼭 만나요.